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태리에서 무솔리니 이후 처음 극우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회의론이 강했던 차기 이태리 최초의 여자 극우 총리를 위험하게 바라봅니다. 서방 세계가 당장 하나 다행으로 보는 것은 조르지아 멜로니 당선자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징집 반대에 부딪힌 러시아는 징집 거부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을 모병해 동족인 우크라이나에게 총을 겨누라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이번 중간선거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는 경제는 공화당이 잘하고 낙태는 민주당이 잘 대처할 것이라고 믿는 게 공통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낙태에 대한 법안을 상정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의 사생활에 대해 미국 텔레비전이 금도를 넘은 듯 보입니다. MSNBC가 그는 동성애자여서 여자에 대해 모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실언은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밝힌 말까지 미국에서도 속보로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이슈의 무게를 덜어내는 중으로 보이고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전체 발언을 자체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난이 UC 계열 학생들을 2잡, 3잡 뛰게 만들고 슬리핑백에서 잠자게 한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비드-19이 점차 관심 밖으로 나가면서 도시의 교통난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 이렇다 할 이거 대단한 뉴스야 하는 게 없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의 두 가지 중요한 뉴스는 전부 국제 뉴스입니다. 그게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하나는 이 내용은 그저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란에서 25살인가요? 한 여성이 말하자면 그 머리에 두르는 그 헤드스카프를 잘못 둘렀다 해서 수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의문사한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한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시위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란에서의 시위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란의 그 라이스 대통령과 전쟁터에 누구보다도 어느 남자보다도 먼저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종군 기자로서 잘 알려진 크리스틴 아만포 1980년대부터 그랬었습니다. 크리스틴 아만포 기자도 유엔에서 라이스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는데 헤드스카프를 써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미국이니까 그 현지에서는 쓰죠. 보통 미국의 저널리스트들도 미국이니까 안 쓴다고 해서 결국은 인터뷰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 내용이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탑뉴스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세계 사적인 것의 어떤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을 듣는 분들께도 전해드려야지 되겠다고 생각해서 맨 앞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적인 민족주의 정당, 요즘은 민족자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것보다 조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민족주의 정당 이태리의 형제, 제가 이태리 말은 모르고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Brothers of Italy 리더인 조르지아 멜로니가 이태리 총선에 이제 거의 100% 개표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해서 그 당이 승리를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우파 가운데서도 중도적인 우파가 있고 아주 극우적인 우파가 있고 여러 당, 대체로 이제 세 개의 당이 합쳐져서 총선에서 승리인데 극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솔리니 이후에 최초의 이제 극우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그 당의 로고도 그 파시스트 당, 네오 파시스트 당, 그 전에 그 항상 그 사용하던 그런 로고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후에 그 파시스트 당의 전신과 똑같은 로고를 쓰고 있는데 이 극우 동맹이
라이벌인 중도 연합을 뭐 거의 20%포인트 앞섰거든요. 극우 동맹 당이 뭐 몇 가지 벨로루스코니를 포함을 해서 벨로루스코니는 지금 이제 차기 그 총리가 될 그 조르지아 멜로니에 비하면 본인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우인지 짐작이 되고 이제 좌파의 말하자면 그 진보적인 당의 그런 그 연합당보다 거의 20%포인트 앞서갔다는 겁니다. 45살이고요. 브뤼셀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브뤼셀 하면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뭉쳐야 된다는 그 같은 것에 회의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살아온 지역은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한 지역은 말하자면 지금 극우라고 하니까 극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는데 노동계층이 많은 곳에서 자랐지만 여기서 이제 반지의 제왕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조금 젊은 세대들이 유럽에서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떠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더 다가가려고 할 때 굉장히 쉬운 예를 많이 들죠. 바로 이 차기 총리가 될 조르지아 멜로니도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반지의 제왕,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다 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를 끝까지 못 봤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 소설을 파시스트 아이디어로 이용을 하는 청소년 그런 그 사회 어떤 당에서부터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이 J.R.R. 그 톨킨이 이데올로기를 설파할 파시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할 방법을 제시를 했다. 반지의 제왕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과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나쁜 게 아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파시스트도 우리에 맞는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파할 길을 반지의 제왕이 줬다고 하는데 그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서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을 다졌고 유로화를 버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강하게 힘을 키워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5%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기본적으로 많이 받았고 20 몇 %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제 두 그 극우당과 합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알겠지만 최고 한 45%대 좌파 연합이 한 30% 그 26%에서 30%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투표율은 이태리에서 역대 제일 낮았답니다. 64%가 50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건데 승리할 것은 여론조사부터 예상을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태리에서는 파시즘, 독재, 뭐 전제 뭐 이게 이태리에서 강조되는 것이 반이민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벨로루스코니가 총리가 될 때부터 그 사람이 지금 85살인데 새 행정부에서 연합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자리 잡기 쉽다는 거죠.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게 아니라서 무너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승리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좌파 연합보다 뭐 거의 20% 정도로 많이 승리할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서 26표를 북부리그라는 데는 9%를 받았고요. 북부리그라는 것도 극우의 또 하나의 당이고 바로 이 그 이름이 아직까지는 낯서네요. 이 멜로니의 당은 Brothers of Italy 그 멜로니의 당은 26%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이유 자체는 당연히 2018년도에 이 당이 지금은 26%지만 그 4%밖에 5%도 안 되네요. 4%밖에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이태리도 굉장히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무척 심하죠. 그리고 유럽연합 국경에서의 여러 가지 전쟁, 경제 침체가 심하니까는 생활비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척 그 인기 영합주의적인 말을 많이 해왔고 그 같은 인기 영합주의가 이태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호소력을 발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 그 뭐 벨라루스군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극우 정당의 사람들과 어떻게 그 연합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파시스트 로고도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 정도의 생각. 물론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실패를 선언을 했으니까는요. 모든 국민들 다 함께 가겠다. come together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바탕이 지금 45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인 곳에 발을 디딜 때부터 계속 그 파시스트적인 것을 추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당장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심을 믿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헝가리에서 제일 먼저 축전을 받고 물론 헝가리의 독재자의 어떠한 그 자문 같은 사람들이요. 헝가리의 독재자도 물론 뭐 평소에 친합니다만 폴란드의 총리인 마테우스 모라비에스키도 그렇고 헝가리의 총리가 이제 빅터 오르반이잖아요. 정치 고문인 말라즈 오르반이 제일 먼저 축하했답니다. 물론 그 라스트 네임이 같다고 이 두 사람 자문과 이 그 헝가리 총리가 친척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임마누엘 마크롱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많은 표 차이로 극우를 눌렀지만 마린 르펜이라는 그 여성 정치인을 눌렀지만 마린 르펜의 극우적인 것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의 극우, 마린 르펜, 폴란드, 헝가리의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로 이 멜라니 이태리의 차기 그 총리 당선자에게 환영의 뜻을 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태리에서는 이제 이처럼 멜로니가 스타가 정치적으로 됐는데 이런 그 정치적인 스타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곧 시들기도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제 문제 그렇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우파의 아젠다를 펼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생활비 문제 이런 것들을 막다 보면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정치를 좌지우지해본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새로 정치인으로 그것도 최고 헤드 자리를 가는 사람들은 늘 겪는 그런 일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스웨덴에서조차 최근에 이제 아주 극우 정당이 넘버 2의 정당이 됐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그렇죠. 뭐 폴란드, 헝가리, 게다 대고 이태리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까지도 쳐다보고 있는 건데 하나 이제 서방 세계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바로 이 멜로니 당선자는 우크라이나의 그 주권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이태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는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그 벨루스코니나 아니면 또 다른 극우의 다른 당의 리더들은 원래 그 이태리나 독일의 그 러시아와 가까운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벨루스코니도 푸틴을 말하자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같은 그 스타일의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로니나 아니면 멜로니와 힘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벨로루스코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캠페인 도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조금 거리를 뒀다. 이런 것들로 지금 서방 세계는 이번 그 이태리 그 총리의 그 선거, 이태리의 그 총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라프 숄츠 독일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는 것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7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많은 그 무기를 처음에 비해서는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올라프 숄츠가 속해 있는 당이 사회당이 친러시아적인 당이기 때문에 그 슈레더의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아주 그 깊은 뿌리 같은 것은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에 다행히 지금 그 멜로니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원령, 그 징집령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다지 이제는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푸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술핵을 쓸 수 있다. 핵을 쓴다는 게 뭐 전폭적으로 뭐 히로시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작은 전술핵만으로도 엄청나게 유럽에는 큰 그 나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만지작 흘리면서 말하자면 미국에게 지원하지 말아라. 독일에게 결정적인 부분까지는 지원하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미국보다는 더 이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지정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나토와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해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기를 원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국민투표도 이어지고 주민투표도 이어지고 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몇 군데 그 네 군데 지역을 이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야 하는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는 내일 발표된다지만 당연히 이제 그 러시아령으로 가겠죠. 크림반도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독일이나 서방 세계는 거기서 중재를 해야지 제3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같이 중간에 끼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요즘에 자동차를 못 팔겠죠. 당연히 거의 못 팔겠죠. 그런데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 자동차 뭐 한 2만 대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정도를 못 판다 하지만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주고 있는 폴란드 쪽에 탱크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파니까 그 폴란드에 무기 팔아서 버는 돈과 뭐 자동차 현대 뭐 이런 자동차 한 뭐 2만 대 조금 못 되게 팔아서 버는 돈과 그 차이를 생각하면 한국은 뭐 그다지 크게 뭐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은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모든 나라들이 유럽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안보와 연관돼 있고 이데올로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의 전쟁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우크라이나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극우이기는 하지만 그 조르지아 그 멜로니 이태리의 새로운 그 총리가 그 점에 있어서는 서방 세계와 뜻을 같이 한다는데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유권자의 3분의 2가 다가오는 선거 이제 6주일 남았습니까? 11월 첫 번째 화요일까지 과거의 중간 선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일요일 어제 발표된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 항상 여론조사 같이 합니다. 공동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그만치 67%가 올해 중간선거에서 투표하는 게 과거의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35%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때와 비슷하죠? 라고 답한 사람은 28%, 다른 때 중간선거보다 덜 중요합니다. 라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4명 가운데 3명이 그럼 몇 %인가요?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이건 좀 쉽네요. 8명이 투표를 거의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투표가 더 많은 건가요?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양당 모두 평소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다만 여기서 차이는 민주당이 더 높을까? 공화당이 더 높을까? 투표 당일날 그게 중요할 테고 그리고 공화당은 뭐 여전히 하원에서 이기는데 유리하고 상원에서는 지금 별로 이길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또 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여전히 강하다 하는 것도 다른 어떤 여론조사 결과와 똑같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USA 투데이의 공동 여론조사나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상 CBS가 뉴욕타임즈와 같이 많이 했었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 다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지역에 따라서 플러스적인 요소도 있고 공화당의 마이너스적인 결과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47%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조금 다른 여론조사와 최근의 여론조사와 다르네요. 46%가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몇 번의 중요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할 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지역적인 이런 투표 말고 전국적으로 세 가지 하라 하면 당연히 경제를 하시겠죠. 그럼 경제를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선택 안 한다가 아니라 경제, 인플레이션, 낙태랍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초지일관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이 경제를 더 잘 이끌어 나갈 거예요. 아마 이것은 공화당의 어떤 그 재정적인 돈 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민주당은 뭐 사회복지 시스템이니 해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돈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자 하는 거고, 공화당은 아니 돈도 없는데 그게 그런 무책임하게 돈을 쓰면 어떻게 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를 공화당이 더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낙태 문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잘 처리할 것이다. 이거 똑같아요.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공화당이 더 잘할 것이다. 17% 민주당에 비해서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그에 비해서 낙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하지 하는 게 역시 동률 17%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유권자들이 당일날 내지는 뭐 우편투표 또 미리 사전투표 등을 통해서 누구에게 찍느냐, 항상 그 투표할 때만이라도 최고의 왕은 유권자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908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뉴스도 뭐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뭐 로널드 레이건 호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부산에서 합동훈련 군사훈련을 한국과 시작했고 그것에 항의하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었고 카멜라 해리스 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갔지만 부통령이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장에 갔고 그 국장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 돈을 그렇게 낭비해 하면서 반대를 해서 기시다 후미오 국장을 주도하는 이 총리의 인기가 아주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하고 나서 한국에 가죠.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와 만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유럽 방문이나 미국 방문에서의 좀 어찌 보면은 가십으로 처리를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거의 몰입했었던 그 문제는 주말 사이에 조금 희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서도 팔로우업을 합니다. CNN 방송을 포함을 해서 로이터 통신 등등 뉴욕타임스는 한 번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 유엔에서의 실언을 뭐 워싱턴 포스트 정도 다뤘을까? 중요한 신문에서는 통신이야 뭐 할 수 없이 다루지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들어가서 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위험이 될 수 있게 하는 세계 뭐 초강대국 1, 2, 3위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그 국가 혼자만의 능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큰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였잖아요. 이 내용들을 미국에서도 모두 보도를 하고 한마이크 사건이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로이터 통신은 자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그 커멘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 이런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이 뭐 그 정도는 뭐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조문도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있죠. 그것도 큰일 아니라고 뭐 장례식에 갔고, 또 조문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한 건 아니니까 설령 처음에는 이제 막 세게, 아니 밤에도 그 리셉션, 그 왕의 그 찰스 3세 왕의 리셉션 끝나고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낮에 걸어가는 거하고 밤에 걸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낮에 걸어가는 것도 경호원 옆에 딱 붙어 있던데, 밤중에 지금 로스앤젤레스 6시만 조금 넘어도 깜깜해집니다. 유럽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이제 7시 넘어서 리셉션이 끝났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사소한 일인데 너무 크게 그동안 보도했었다 하는 것을 양당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잦아드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과의 문제들도 많이 그 얘기가 되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켜줄 것을 지켜주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워싱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슨 뭐 백악관을 자주 취재하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있었으니까는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 관한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또 중진 정치인이고 하니까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MSNBC에서요, 일요일에 이게 이제 미국도 낙태 문제 이런 것에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MSNBC의 그 쇼에서 11th Hour라는 데서 앵커가 다른 무슨 뭐 CBS, CNBC 다 같은 계열이니까는요. MSNBC에서 뭐 진행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4명이 나와서 남자 여자 다 섞였는데, 아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왜 그 뭐 낙태에 대해서 뭐 15주일 이후면은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뭐 이런 법안을 만들었지 하는 과정들을 막 그 얘기를 하다가 거의 이 쇼가 끝나갈 무렵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별로 공화당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뭐 복음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반대하는 2번 표를 찍을 수는 없잖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사실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야말로 여성의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마 여성의 몸을 한 번도 안 봤을 텐데 누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워싱턴에서 아주 오랜 동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제 어떤 그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생각하고 있고만 있었던 것을 MSNBC의 이 진행자가 얘기를 그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은 미국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는 뭐 벌거벗은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고, 그리고 뭐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나지 우리랑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뭐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얘기. 미국에서도 이게 보면은 이태리에서도 벨로루스콘이라는 그 푸틴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총리를 하면서 무슨 뭐 파시스트라든가 그 같은 극우적인 것이 상당히, 그전에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상당히 이제 주류로 들어왔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무슨 대한 매체다 해서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일단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들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더니, 이제 정통 그 텔레비전의 앵커들도 물론 주말이고 뭐 그런 뭐 이 프라임 타임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지켜줬었던 선 같은 것 있잖아요. 금도죠, 말하자면. 금도이기도 하고 상도이기도 합니다. 다 상업용 방송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말해버리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을 maybe 더 훗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다른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뭐 20대, 30대, 40대까지 살아왔었던 그 시대의 어떠한 매너와 뭔가를 지켜줘야지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뭐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이나 뭐 이태리 다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말에 MSNBC 뭐 그 11 hours 이 쇼 같은 거 보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UC 계열 대학교가 많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다니는 대학인데, 여러분의 자녀분은 기숙사 비용이나 아파트 비용이나 걱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그 친구들에게 그게 걱정이라면 전혀 여러분들 자녀분들 조카분들에게도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 이만저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이 광고 나갈 때는 늘 뭘 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방송 준비를 하는 것 상상을 하실 수 있을 테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방송 준비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살짝 이 끝난 줄 모르고 광고가 끝나서 웃었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도 어떨 때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조차도 뉴스와 연결된 생각이더군요. 항상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참 그 하는 일 속에서 완전히 그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금 뭐 달러 대 원화도 그렇고 달러 대 파운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영국의 그 파운드도 엄청나게 뭐 달러에 비해서 역사상 최저의 가치 5%가 최근에 내려가서 1971년 이후에 최저라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영국은행도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니까 이자율을 그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자율 또 올려야지 되고 지금 뭐 1,420원 넘었던데요. 주말에 오늘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UC 계열에 워낙에 이 지금 기숙사가 없어서요. 그리고도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본인이 이제 건강상 어떤 이유가 있다던가 하면 혼자 이 기숙사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아주 길게 심층 보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 그 매튜 친이라는 학생을 제일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올해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더 이상 아니야. 학교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없고요. 너무 비싸서 그 학교 주변에 아파트먼트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 중고 트레일러 안에서 남의 집에 이렇게 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인집이 마음이 아주 좋으셔서 뭐 화장실은 언제든지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트레일러에 이제 화장실 그건 밑에 안 돼 있으니까요. 트레일러 팍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 이걸 이제 맨 앞에다가 일단 그 써놓고 이 산타크루즈인가 봐요. 네, 산타크루즈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름답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하는 거. 완전히 그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에게는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본인의 트레일러로 집이 아닌 트레일러로 돌아가기 너무 늦었다 하면은 학교 숲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잠을 자고 이제 슬리핑백 같은 것을 잘 그 덤불 속에 숨겨놨는데 완전히 도난 당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원래 화학 공부하면 뭐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너무 공부가 집중이 안 돼서 전공까지 바꿨어야 된다는 본인과 같은 이런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인데도요. 쟤는 왜 집이 없지? 하는 이런 다른 친구들의 어떠한 시선, 조금 색다른 시선, 뭐 꼭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느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UC가 9개 캠퍼스인데 뭐 가을 학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대학교 주변의 주택 부족 때문에 수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서 유스 계열에서 9,400명 학생이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캠퍼스에서는 2명이 아니라 3명이 한 방을 써라. 이런 학교들도 많고요. UC 얼바인 얘기도 하고 뭐 UC 어디 얘기도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아파트먼트를 그 주변에서 얻을 때 그 한 달 아파트먼트 값에 4배를 버는 그런 사람들의 예전에 그 이민 처음 왔었을 때 자동차 살 때 그 보증서 주는 것처럼 그런 보증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세 계열의 경우는 조금 이제 공립학교로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UCLA만 하더라도 웨스트 LA가 얼마나 비쌉니까? UC 산타크루즈, 뭐 UC 무슨 얼바인 이런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저소득층이 많아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학교가 있는 곳은 너무나 렌트비 같은 것이 비싼 곳이다. 그래서 뭐 UC 계열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그 펠그랜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거의 뭐 학부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도대체 이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호텔이라도 마련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해서 UC 버클리의 경우는 지난해에는 그 453개였던 것을 뭐 어떻게 해서 올가을에 아무튼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난해에 UC 버클리가 5,500명 기숙사에 살겠어요 하는데 거부를 당했고 여전히 올해도 이달 초까지 1,100명의 학생들에게는 침대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UCLA, UC 데이비스, 샌디에고, 몰시드, 산타바바라 다 마찬가지로 이 네 군데는 UCLA와 데이비스와 샌디에고와 UC 몰시디, UC 산타바바라 5군데는 모든 학생들 오케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미리 준비를 했죠. 방의 개수를 UC 샌디에고는 3배로 늘려서 학부 침대 700개를 늘렸고 그리고 UC 리버사이드는 2020년 가을 이후로 2,300개의 새로 그 침대를 추가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또 많이 받은 거예요. 등록금 뭐 이런저런 문제 학교에서 계산하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2,300개나 그 학교 침대를 늘렸는데도 3,500명의 학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코비드 때문에 뭐 바깥에서 온라인하고 집에 있고 하다가 기숙사를 다시 가고 싶어도 UC 얼바인의 경우는 올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웨이팅 리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64% 지원자에게만 기숙사 줄 수 있었고 3,700명의 학생은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의 뭐 비교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먼트에 살려면은 특히 여자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 맨 앞에 말씀드린 학생의 라스트 네임이 친인데 남자 학생이고 뭐 트레일러에서 살기도 조금 힘들고 하니까 2잡, 3잡을 얻어야지 해야지만 아파트 값을 겨우 내고 공부할 수 있을 그럴 정도.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탈모, 매스꺼움. 이거 학교 그만둬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학교 그만둬야지 될 환경이 올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제 이런 두려움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학생 하면은 뭐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이 훨씬 많은 거고요. 그런 문제를 아무튼 쭉 앞으로도 더 깁니다. 제가 그런데 수치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UCLA는 말씀드릴까요? 3,446개 침대가 있는 2개의 새 아파트 건물을 UCLA가 올해 열었습니다. 그래서 UCLA는 다행히 이제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학년 학생에게는 4년 보장, 또 편입한 학생에게는 2년 주거를 보장하는 UC 계열에서 유일한 캠퍼스가 이 주거가 보장되는 곳이 UCL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UC 샌디에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UC 데이비스. 계속 그동안 그 기숙사 내지는 학교 주변의 아파트먼트를 확장을 해왔었던 곳인데 확장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UC 버클리는 경찰 또 막 사람들이 뭐 피플스 파크인가요? 거기에 지려고 했더니 뭐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좀 처리가 돼야지 되고 UC 산타크루즈도 산타크루즈 하면은 또 환경보호론자 있지 않겠어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고 해서 맨 앞에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춘이라는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학교에 이제 당연히 다니도록 입학 허가를 받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게 보장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것보다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 UC 계열이 더 많은 주택을 지금 지어야지 된다. 뭐 학교 바로 가까이에 기숙사이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먼트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UC 계열이 워낙에 학생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고통들을 받고 있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무슨 뭐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거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돈바스 지역의 두 군데 또 뭐 핵시설이 있는 곳, 돈바스 지역보다 조금 위에 있는 뭐 헤르손 지역, 여기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고 러시아에 속한다 해야지 이제는 이 땅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안 돼 하면서 이제 30만 명 징집한 그 사람들을 쭉 뭐 배치시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징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징집한다고 하고 그곳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상대로 징집을 하고 모병소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싸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팔을 부러뜨리면 그러면 총을 쏠 수 없으니까 나의 그 조국 우크라이나에 총을 쏘지 않아도 될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지하에 숨어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징집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러시아에 굉장히 동조했다던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게 무슨 청천지 병력이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러시아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해야 하는 투표를 하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다 대고 이 동족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에서 더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 탈출 길은 사진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지 않으려고 탈출하는 사람들, 껴안고 우는 애인들, 도시의 혼잡이 이제 코비드 이제 점점 멀어져 가면서 굉장하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도요. 예측 불가능이더군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5번 프리웨이가 달려줬거든요. 아무튼 예측 불가능이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